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고민이니까요. 청춘 실현 극복 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시즌 2 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시즌 2 빼기 안 한다고 해놓고 시즌 2를 빼기로 했는데 시즌 2를 제가 넣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라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택입니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와! 우리가 또 2주 만에 또 만났네요, 선생님.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진행을 하니까 오늘은 맹구 언니가 빠졌어요. 그래서 원래 맹구 언니가 기본 한두 회 정도를 더 하기로 했는데 오늘 왜 빠졌냐 궁금하시죠? 왜냐면 카메라 세팅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맹구 언니가 그냥 오늘은 시간을 단축시키는 의미에서 좀 빠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한 언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셋이 잘해볼 수 있죠? 네. 자, 손 한번 모아볼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 업로드 후에 122 정도가 급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상승이 됐는지 좀 이유를 각자 분석해 보셨나요? 상승 심리를 모르겠는데요. 왜 갑자기 120가 상승했을까? 근데 지난주 방송이 뭐였죠? 그 엄마에 대한 애착 그분이었죠? 그쵸. 그분이었는데 갑자기 120이 뭔가 저는 분석을 하나 해봤는데요. 지금 팟캐스트 1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새가 날아든다라는 팟캐스트인데 여기서 김태형 선생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 진짜요? 거기 진행자가 어. 그 프레시안에 기고하신 박근혜 대통령 하기 싫다라는 글 있잖아요. 그 글이 처음엔 너무 당황했는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너무 재밌고 설득력 있는 글이라고 선생님을 언급하셨다 하더라고요. 오, 대박. 여기에서 영향이 더 있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같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김태형 선생님 찾다 보니까 나를 미치게 하는 거죠. 방송이 나온 거지. 근데 제가 저는 그걸 봤어요. 페북에 어떤 제 이제 페북 그 같이 하는 유저분이 김태형 선생님 프레시안에도 진출하셨군요 해가지고 그걸 올렸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프레시안은 원래 이렇게 인터뷰를 안 하셨었어요, 원래? 옛날에도 했었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썼지? 네, 그분이 잘못했군요. 근데 프레시안이 그거죠. 진보 언론이죠. 좀 한겨레랑 같이. 좀. 조선일보 같은 거 했겠습니까, 인터뷰를? 대박. 그때 한 인터뷰가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어요? 제가 자세히 보면 이제 대통령들의 심리, 그다음에 이제 현재 야당 쪽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한국 사회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세부로 나눠서 이렇게 낸다고 하더라고요. 연재같이 프레시안에서요? 네. 그렇군요. 우리 또 방송조차 이렇게 먹여 살려주시는 김태형 선생님. 최고네. 한 번 더 인터뷰하셔서 또 120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1위인가요? 1위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김태형 선생님이 이 방송을 그럼 못 그만두는데 어떡하죠? 네, 아무튼. 지금도 못 그만두세요? 해보는 걸로. 네, 팟빵 구독자 수를 보니까 2,711명이 구독 중이라고 하더군요. 120위가 올라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이 정도였는지 맹건이에게 또 아니에요. 왜요? 지금 누적 청취자 수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저희 방송에. 대박. 시즌 2까지 해가지고 시즌 2에만. 투에만? 야, 너무 많이 듣네. 진짜 너무 부담이 갑자기 확 되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얘기로 좀 돌아가서 2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항상 저희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2주 동안 또 김태형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여전히 원고 쓰고 뭐 강의 다니고 그러는데 네.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뭐요? 지방에 강의가 있어서 네. 4시로 알고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네. 전화가 왔어요. 2시라는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뭐 도저히 그 시간까지 맞춰갈 수 없어서 네. 취소하고 차를 돌려서 온 일이 있는데 어머. 나중에 보니까 이제 14시로 보냈더라고요. 강의 시간을. 그 선생님 그냥 내신 줄 알았어. 그걸 착각을 해서 이제 4시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행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그냥 나가리죠. 근데 선생님 지방으로 이렇게 출장, 강연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그럼 졸음운전 같은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졸 때는 전 무조건 세워놓고 조금 자요. 좀 자요? 그냥 네. 좀 졸음 구간에서? 거기 있잖아요. 잠자는데. 네. 거기 세워놓고 조금 잡니다. 10분, 15분이라도. 요즘 어제 또 술자리에서 졸음운전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게 네.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꼭 주무시고 하시길. 졸음 진행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졸려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윤탱 언니, 윤기 언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희 회사가 원래 야근을 많이 안 하는 회사인데 한 3일 연속 야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박. 근데 뭐 괜찮았어요. 그리고 최근 소식은 제가 디스크 초기라는 근데 현대인의 질병이에요. 너무 슬프죠. 선생님이 이거 좀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디스크가 현대인은 누구나 디스크를 안고 살고 있는데 이게 초기 증상인데 거기 병원에서 디스크 초기는 직업병이니까 별로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직업 때문에 모두가 디스크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이 사회 현상.
좀 이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픈데 솔직히 병원 나가는 것도 눈치도 좀 보이고 물론 이제 가라고 보장을 해주셨지만 그래서 좀 디스크 초기라서 오늘 근육 주사를 맞고 스트레칭 이완을 하고 왔는데 어머니가 근육 주사에 대한 불신이 크세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광주로 좀 소환이 돼서 물리치료를 받고 올 것 같습니다. 광주에 진짜 유명한 그런 거 있다. 맞아요. 네. 전국 팔도 사람이 다 오고 신부님, 수녀님, 스님 거기 화합의장입니다. 그런 물리치료실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언니가 얼른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네, 지냈어요? 저는 이번 2주는 그냥 뭐 알바하고 이렇게 좀 제가 5.18 또 담당자여서 여러 가지 또 대학생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렇게 5.18 행사 같은 걸 좀 많이 했는데 진짜 기억에 남는 건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가 연휴였잖아요. 또 나름 5월의 연휴라고 할 수 있는 5월 1일 근로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노동절. 아 부끄러워. 노동절 5월 2, 3이 토요일이었죠. 일요일이었고 5월 또 4일이 월요일 샌드위치 연휴 한번 끼고 5월 5일이 또 어린이날. 와 근데 그때 제가 알바를 했는데 알바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5월 5일 어린이날 알바를 하러 가는 게 너무 막 힘들고 막 진짜 한 4시간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님 4시간 동안 360만 원인가 380인가를 벌었어요. 4시간 동안 스테이크집 알바에서. 근데 막 열심히 막 진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그 다음 날인가 사장님이 잠깐 부르더니 3만 원을 보너스라고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데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뭔가. 돈을 나름 그러니까 막 수고했어 이런 말도 아니고 저희 사장님이 좀 약간 그래서 화가 나면 되게 욕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욕은 엄청 하면서 나중에 막 수고했다면서 이렇게 봉투에 차라리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때리는 남편 심해. 때리는 남편 현금으로 심해. 띡 주는데 너무 돈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봉투에도 안 넣어주고. 네, 그래서 야 봉투가 없다 수고했어 이러고 딱 주는데 왠지 그 돈을 받으면서도 그 느끼는 굴욕감, 기분 나쁨 내 이게 노동의 가치는 3만 원이 아니었는데. 그니까요. 차라리 그냥 토닥토닥하면서 더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뭐 이렇게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런 말도 없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좀 이 돈이라는 가치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래서 어제 변은혜가 그거 더러운 돈이라고 3만 원 싹 다 술 안주로 쐈어요. 네, 그랬습니다. 와 정말 맛있게. 안 샀어요 언니 어제. 이모 안 샀어? 어제 못 사고 다음에 사기로 했습니다. 오늘이네요. 왜냐면 제가 거짓말 치려고 했다가 우리 승우가 또 감독이어가지고 오늘이네요, 거짓말을 못 오늘. 치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2주 동안 이렇게 지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좀 들어봤고요. 여기 ADHD는 없다라는 영상이 화제라고 하는데 ADHD는 과연 있는 건지에 대한 좀 요지를 여기 또 이렇게 대본에 적어주셨는데 ADHD 약자가 뭐죠? 아니 그 뭐냐 이거 큰 선생님 뭐라 하죠 이런 걸?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죠. 그쵸. 영어 때문에 제가 책까지 가고 네. 있어요. 대박. 좀 잡아주세요 이 화면을. 그래서 AD가 Attention Deficit. 주의력 결핍. 제가 발음이 나쁘니까. 네. 과잉 행동은 Hyperactivity, Activity. 그래서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죠 이게. 요새는 거의 다 알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거 영상을 좀 봐보니까 이걸 병으로 규정하냐 안 하냐가 그 국가별로 많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뭐 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규정하고 프랑스는 거의 ADHD라는 질병이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네. 좀 이게 어떤 현상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ADHD라는 이 병명을 만든 사람이 6년 뒤에 그 양심선언을 했다 그러잖아요. 뉴스를 보면. 진짜요? 네, 양심선언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ADHD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조작된 질병이다. 이제 일부러 만든 병이다. 그 당시에 제약회사의 펀드를 받고 일부러 그 병을 만들었다.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진짜요? 네, 6년 뒤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진짜. 신문에 나왔던데요? 그래요? 네, 두 군데 신문에 다 나왔던데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ADHD는 그 DSM이라는 그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나온 거기에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고 질병으로 해마다 그 진단을 많이 하고 있죠 학생들한테.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실 저도 ADHD 환자거든요. 저도요.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이 같이 있는 그 환자시다. 어릴 때 나의 행동을 보면 영락없는 ADHD예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만약에 그런 진단 기준이 있었다면 요즘 같은 분명히 ADHD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할머니가 유치원에 이렇게 따라오고 그랬대요.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저놈이 유치원 생활을 하나 보려고. 그러면 이제 가서 보면
수업 시간에 계속 교실을 기어다닌대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ADHD 대박. 증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없어졌어요. 선생님이 보면 학생이 얘 없어요. 그럼 다 찾으러 나가서 이제 다니면 운동장에 혼자 정글짐하고 있고 이런 증상들이 심했는데 나랑 비교할 게 아니구나. 지금 같으면은 뭐 영락없는 ADHD죠. 그렇게 진단 받았겠죠. 그리고 중증으로 진단 받으셨을 거예요. 네, 중증으로서 약을 한 50개씩 먹었겠죠. 진짜요? 아, 이제 50개는 농담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지가 자꾸 왜 이제 미국에서 이 정신의학이나 이제 임상심리 쪽에서 자꾸 병명을 만드냐 하는 거죠. 요즘에는 뭐 별거 다 만들었더라고요. 모든 거에 다 병명을 붙였더라고요. 근데 그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약을 팔려고.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증후군,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뭐 다. 붙여가지고 맞아. 너 무대 공포증 있어? 발표 공포증 있어? 이렇게 이제 해서 이름 붙여서 그럼 이 약 먹어. 포비아. 이거 먹으면 나 이렇게 하려고 약을 팔려고 사실 이러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 DSM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병명이 늘어나요. 판을 개정할 때마다. 네. DSM-4에서 지금 5가 나왔는데 5 또 병명이 늘었죠. 네네네. 근데 이 5에다가 원래 뭘 집어넣으려고 그랬냐면 내향성 장애를 넣으려는 거예요. 그게 내향. 어떤 거예요? 소극적인 거?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들. 내향적인 사람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미국 내에서도 반발에 많이 부딪혔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인이나 일본인은 다 병자다. 그쵸, 왜냐하면 맞아.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우리 문화잖아요, 문화 조금.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죠. 네. 성격인데 내향적인 성격이 많아요. 한국, 일본 이런 데는 아시아 쪽은. 근데 이제 중국은 약간 외향이 많은 것 같고 미국은 외향적인 문화입니다.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7대 3이나 8대 2 정도로 많아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는 내향적인 사람이 소수니까 이거 병으로 규정하자고 이제 했던 거예요. 약 먹이려고. 진짜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병으로 진단할 필요도 없고 병으로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는데 그것을 자꾸 병으로 붙이는 것은 약을 팔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거죠. 약 팔고 있네요, 진짜.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미국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이 뭐냐면 정신적인 병이나 이제 마음의 상처가 다 뇌 문제라 이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ADHD도 결국 뇌 고장이다 이거죠. 그럼 뇌 고장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뇌를 회복시키는 약을 먹는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네, 보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프랑스 얘기를 하셨는데 프랑스 쪽에서는 오히려 ADHD가 분명히 뇌 고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이유는 환경 문제다. 즉 어릴 때 좋은 양육을 받지 못했다든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뇌가 이제 손상됐다고 보는 거죠. 네. 따라서 약을 먹여서 될 게 아니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좋은 어떤 사랑을 베풀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좀 입장을 미국보다는 낫네요. 좀 낫죠. 네. 미국보다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미국보다 나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좀 이렇게 미국 이런 거는 소수에 대한 폭력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마치 네. 자유주의고 모든 걸 포용하는 척하면 얘기하지만 뭔가 다양한 범죄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게 아니면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상이 아니면 다 비정상으로 간주하고 모든 과학적으로 치료하려는 게 되게 폭력적이라고 느껴지는데. 네, 그런 점이 많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군산복합제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군수산업과 정부가 이제 유착이 돼가지고 네, 이제 네, 나쁜 네.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요새 문제는 제약회사와 정신치료 또는 이제 정신의학 쪽 분야가 유착한 게 또 문제예요. 관련 영화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많죠. 지금 그 군수에서 약품으로 옮겨온 것 같아요. 이 왜냐하면 주제들이. 군수는 이제 돈이 조금 안 돼요. 전쟁을 계속하기 힘들어져서. 그쵸. 그리고 또 군수 산업을 도와주려고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이 빚더미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수로 돈을 번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네네. 그렇다고 계속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고. 한국에다 팔면 되지만 그것도 이제 정도 것이지. 네. 살 수 있는 정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한국이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황금알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미국 사람들이. 약이라는 거죠, 약. 근데 특히 무슨 약이냐면 정신과 약.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이제 이상한 사회다 보니까 자꾸 정신병은 늘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정신과 약의 소비는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남미나 뭐 이런 데 가서 원료를 아주 싸게 구해다가 약간만 화학적으로 조작해서 만들어서 팔면 떼돈을 버는 이게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약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커지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약을 선생님 말대로 조금 어떤 위약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먹으면 나 하면서 주는 건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많지 않죠.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거 아닐까? 효과가 그냥 심리적인 효과 위안을 받기 위해서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이걸로 치유가 가능할 정도의 효과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건 없고 다만 증상을 좀 억제하는 정도의 이제 효능은 있고. 근데 문제는 이런 화학 약품들이 부작용이 심하죠.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ADHD 약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정제 같은 거 줄 거 아니에요? 거의 안정제 같은 성분 그러지 않을까요? 뭐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나 뭐 이걸 흡수를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네. 식의 기제를 가진 약들인데 ADHD 약을 오래 먹으면은 애들이 이상해져요. 그 예를 들어 특히 간도 파괴되고 잠도 잘 못 자고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과잉행동인 이런 거 확실히 억제가 되는데 뭐 주의력이 조금 향상될 수도 있고 하지만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과 약이 좀 보통 다 그러더라고요. 부작용이 많죠. 침도 막 엄청 흘리고 심장 쟤네 정신과에 벌렁벌렁. 실습 갔었을 때 진짜 침 기분 다 흘리고 그러니까 이게 막 왜 맹해지고. 그러냐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병이 있다. 그러면 이 병이 왜 생기냐? 그러면 세로토닌이 네. 과다 흡수돼서 생겨요. 뇌에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네. 그게 밝혀지면 약을 만드는 거죠. 세로토닌 흡수를 차단하는 약을 만들어 버려요. 음. 자, 그러면 얘가 세로토닌 흡수를 차단하면 증세는 사라지는데 네. 부작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세로토닌 흡수를 다 차단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그 효과도 다 문제 망가뜨리고 신체의 균형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로토닌 흡수를 차단하면 뇌에서 또 그거를 이겨내려고 반응을 또 보여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뇌의 어떤 균형이 파괴되는. 그래서 정신과 약을 오래 먹으면 항상 결과가 안 좋습니다. 네. 그 어떤 영화였죠? 그 내쉬라는 어떤 천재 수학자 가 나왔던 영화인데요. 네, 알아요. 네. 결국엔 약 점점 끊어가잖아요. 네, 그 사람 약 안 먹잖아요. 네, 왜 안 제일 먹냐면 약을 먹으면 사고가 안 돼요. 생각이 안 돼요. 침 질질 흘리고 혀도 붓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아니까 그냥 버텨내려고 약을 안 먹고 정신분열과 싸우면서 수학자로서 길을 가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약을 계속 먹었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약의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ADHD 약도 미국에서는 1년인가 2년으로 제한돼 있어요. 처방을 더 이상 못하게. 운동은 다 시켜놓고 약에. 예.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어, 오래 먹여요, 애들한테. 그래서 진짜 이상하게 오래 먹어서 완전히 신체적으로 망가진 애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맹목적으로 이 미국의 입장, 사고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쪽 영향을 받았으면 ADHD에서 이렇게 접근을 안 할 텐데 거의 미국을 추종하다 보니까 미국 너무 좋아요. 유럽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ADHD에 대한 좀 과잉 반응, 네, 과잉 네. 처방 이런 것이 좀 남발하고 있죠. 이게 잘못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프랑스 어쨌든 공동체나 사회 문제 찾는데 이게 개인의 문제로 돌려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건강 문제도 있지만 큰 틀에선 공동체 파괴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ADHD 과연 있는 걸까요? 란 정답에 선생님은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있기는 있죠. 아, 있긴 있긴 있는데 있대. 이제 변명. 남발되고 있다. 남발되고 진단이 있다. 남발되고 있다. 아주 네. 극히 제한적으로 진단을 내려야 되고 특히 약 처방은 거의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제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오프닝의 요지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좀 들어봤고요. 다음 코너 시사 이슈 코너를 시사 이슈 여기 슈. 잘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사 이슈 여기 이슈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국회의원직 공석에 대한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좀 전반적인 현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좀 윤기 언니가 소개시켜주는 걸로. 네, 그 4곳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새누리당이 3곳 당선 그리고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좀 보면 서울 관악을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인천 서구 강화을에서 새누리당 안상수, 안상수. 성남 중원구에서는 새누리당 신상진, 네. 광주 서구을에서 무소속 천정배 이 당시 후보들이 네. 당선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게 민주당이 참패다, 뭐 졌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좀 분석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로 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현황은 이렇습니다. 네. 선거 결과 선생님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민주당이 참패한 건 맞죠? 뭐 참패 합류도 안 됐는데 참패한 거죠. 네, 근데 저는 막 신문에 막 민주당 참패 막 엄청 막 대부분 헤드라인 엄청 크게 나오길래 되게 공석 자리가 많아서 여러 곳에서 된 건 줄 알았는데 4곳밖에 안 됐다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참패라는 게 어쨌든 민주당이 진 게 좀 확실하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수많은 뭐 특히 세월호 사건 있으면서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참패이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왜 결국 이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이 좀 득세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투표한 사람들은 좀 어떤 심리를 갖고 좀 투표를 했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재보궐선거는 기본 좀 젊은이 층들보다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기본하다 보니까 새누리당이 원래부터 많이 되지 않았었나요? 이런 보수 쪽이? 그렇지도 않아요. 현황도 그래요? 있고 하니까. 야당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이게 이제 정당, 이제 특히 야당 네. 같은 경우에는 꼭 두 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걸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국민의 열망을 대변하는 정당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한 가지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전투력이 있어야 된다. 야당은 어쨌든 들 야자인 들에 있는 당 아니에요. 권력을 잡지 못한. 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싸우는 당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네. 개념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 정당 정치라는 것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얌전한 정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을 70년 넘게 지배하고 있는 극우 보수 세력이 워낙 야만적이고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이다 보니까 네. 상식이 잘 안 통하는 집단이란 네,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전투력이 있지 않고는 얘네들하고 상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고 설득하고 타이르고 해서 이렇게 착해지는 애들이 아니에요. 네. 그냥 좀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좀 때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전투력이 없으면 한국에서 야당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관제 야당이라는 소리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뭡니까 신한당인가요? 그 이민우 총재가 이끌었던 네, 기억나요. 85년 정도에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그때 그 당이 쉽게 하면 야성이 없는 야당이죠.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사람들이 뭐 요당? 그 제2중대 그 당시에 정당이 뭐 민정당 제2중대 이렇게도 이제 놀렸어요. 네, 여당 편을 드는 야당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여당의 꼬리 뒷꼬리나 쫓아다니는 제2여당. 제2여당이 다니는 네. 무슨 야당이냐 제2중대다. 근데 요즘 민주당한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새누리당 2중대. 아 요번에 만평 되게 웃긴 거 하나 있었는데 문재인 이렇게 보는 거 문재인이 계속 신문을 뭐 보고 있고 옆에서. 계속 막 네. 보니까 뭘 봐 했더니 좋아서 막 이렇게 여당이 아. 문재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만평이 또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그런 정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버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85년도인가 그 쉽게 얘기하면 새누리당 이제 민정당 2중대였던 그 네. 신한당인가 하여튼 뭐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 정당을 김영삼 씨하고 김대중 씨가 이제 다시 민추본 같은 걸 만들어서 민추협인가를 만들어서 정당 건설을 시작하니까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버린다. 국민들이 다 이제 그걸 버리고 이 야당을 선택한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야당은 싸우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국민의 이제 열망을 대변한다. 이거 이제 사실은 정당이 존재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거, 국민들이 욕망하는 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대변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정당이 이제 존재 이유거든요. 근데 만약에 국민의 열망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정당이 그 정당은 이미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존재 가치가 없어요.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새누리당은 일부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합니다. 욕망을. 철저하게 대변하고 있어요. 특히 극우 보수 세력의 이제 욕망을 대변하고 있고 이익을 이제 사수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야당은 사실은 극우 보수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전 국민들의 이익을 사수하고 열망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과연 하고 있느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싸우는 것, 국민들이 핍박받는 곳에 야당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있어요.
없죠. 새누리 그러니까 세월호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싸우고 있는 그 처절한 현장에 야당이 있습니까? 없죠. 선거운동하러 가셨더라고요. 일주기 때. 그러니까요. 그리고 고공농성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곳에 야당이 있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이 현장에 야당은 항상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망을 전혀 결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때만 와서 우리가 당신들을 대변해 줄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표 찍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래 그래도 새누리당보다 니네가 낫겠지 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이제는 웃기지 마. 믿을 수 없어.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겁니다. 과연 야당이 지금 어떤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9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열망이 뭐예요? 국민적 열망이. 민주화입니다. 민주화. 네. 그렇죠? 민주화. 군사독재 정권이 지배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전 국민적 열망은 거의 민주화로 집약됐어요. 네.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정당이 바로 야당이 됐던 거죠. 네. 민주화를 불굴의 의지로 추진해 나가는 정당. 네. 그러니까 민주화를 위해서라면 진짜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는 정당. 네. 이런 정당을 국민들은 지지했던 건데요. 90년대까지는 야당이 그래서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네. 야당들이. 그리고 야당의 존재 이유이기도 했고. 근데 이 90년대까지의 국민적 열망이 민주화라는 것은 야당의 존재 이유였거든요. 네. 그 민주화 실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때에는 이명박 같은 사람은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만약에 80년대나 90년대에 이제 그 민정당 대표로 나와서 이제 그랬다가 쳐요. 2007년처럼 여러분 모두 다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국민들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돌 던지겠죠. 뭐. 그게 저런 바라는 게 쓰레기 아닌데. 같은 새끼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러면서 뭐 우리가 돈에 환장한 사람인 줄 아냐? 그러면서 저런 저급한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됐어? 이런 식의 욕만 바가지로 먹고 네. 떨어졌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돈을 열망하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명박 같은 인간은 나와서 그런 얘기를 떠들어봤자 안 먹히죠. 안 먹힌다는 네. 거죠. 안 먹혀요. 그래서 그 당시 야당이 민주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민주화의 열망을 대변했을 때 야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2000년대 이후에 한국인들의 열망을 뭘까요? 민주화가 어느 정도 된 다음인데. 지금 뭐 개인주의화도 됐고 네. 뭐 이제 보편적인 논리로 삶의 질을 올리는 거, 그 자본적인 게 좀 복지? 크지 않을까요? 일부에서는 뭐 복지도 있고. 뭐 돈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자유주의가 한국을 휩쓴 결과가 결국 자본, 돈. 사람들을 두 가지를 했잖아요. 네. 승자독식 원리를 도입해서 빈부격차를 확 벌려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극소수의 승자와 대다수의 빈자로 격차를 확 벌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동체를 다 와해시켰죠. 네, 네, 네. 옛날에 이거 안 읽으셨어요? 불안증 복사에? 아, 읽었죠. 읽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데. 근데 그 빈자가 빈자인지 모르도록 공동체를 해체시킨 거죠. 스스로 빈자인 거를 시험 문제 느끼지 정말. 못하게. 공동체는 어느 쪽이든 다 해체시킨 거죠. 그것이 뭐 승자는- 회사든 공장이든 학교든 어느 곳이든 다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서 공동체를 다 심지어는 공무원 집단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화되잖아요. 파편화된단 말이죠. 그때부터 파편화되면서 서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돈에 대한 욕망에 휩싸이게 돼요. 왜냐? 그래도 근데 2000년대 이후에는 선생님 말씀하세요 일단.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민주 정부가 좀 탄생을 하니까 네. 선생님 말씀하시고 이제 국민들의 열망이 돈으로 모아졌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 두 분의 대통령은 그 열망을 대변하는 대통령은 사실 아니었잖아요. 돈을 대변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게 좀 아이러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를 대변하는 열망 때문에 탄생한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잖아요. 네네. 네, 그 싸움의 이제 결과로.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뭐 정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를 너무 이제 쉽게 받아들였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그건 네네네.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사실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됐을 시점은 IMF가 한국을 접수했던 시점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IMF 신탁 통치를 받던 시절이에요. 무슨 통치.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김대중 씨가 할 일이 없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경제적인 실권이 없어요. 다 이제 미국이나 세계은행 이런 데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IMF한테 이미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받았기 때문에 구제를 받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고요. 네. 노무현 정부 때도 신자유주의를 거부하지 못하고 계속 이어갔어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시기 전에 쓴 그 글들이 있는데 그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신자유주의에 투항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후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 신자유주의를 우리가 참여정부가 막았고 다른 노선을 걸었다면 명박이 같은 놈이 등장하지 않았을 텐데 좀 그건 우리 잘못이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 두 정부가 뭐 지금의 새누리당에 비하면 정말 깨끗하고 나름 네. 그리고 진보적이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정당이었긴 한데 네. 정치인들이었긴 한데 이 경제적인 면에서 이제 신자유주의를 막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점점 돈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다 돈을 욕망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간파한 게 바로 이명박이에요. 네. 진짜 경제 하나로 밀고 나가잖아요. 경제 부자 되게 해주겠다. 네. 그리고 뭐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구호가 그거였잖아요. 뭐 도덕성보다 능력이다. 그렇게 진짜 노골적으로 떠들었어요. 진짜요? 네. 대박이다 정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명박이 근데 정가 중학생이어가지고. 14범인데 그러니까 맞아 그런 얘기 나왔었어. 정가 맞아. 14범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도덕성이 나쁘면 이 사람 돈 잘 벌게 해줄 텐데. 맞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표를 줬다는 얘기는 거의 동의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 잡놈이건 범죄자건 쓰레기 같은 인간이건 괜찮아. 대통령 돼서 나만 잘 살게 해주면 돼. 이런 심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총선에서 그 유명한 뉴타운 공약이 나왔죠. 뉴타운 공약이 나오니까 그 마을 지역 사람들 다 또 이제 한나라당 뽑아주죠. 서울이 전멸했어요, 야당이.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죠. 새누리당이 국민의 이 돈에 대한 열망을 대변하고 있다. 네. 열망을 어떻게 부추기면서 그걸 편성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국민적 열망이 과연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열망이냐, 또 건강한 열망이냐 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는 이제 뭐 네, 당연히. 동의하실 네, 거고. 네, 네. 그럼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건 돈일까요? 한국인들이? 트라우마 혹사 읽으셨다면 아실 텐데. 행복인 아니죠. 것 같아요. 행복. 예. 이거는 돈에서 잘못 찾고 있는 거. 돈이 아니죠. 사실은 돈이 아니고 다른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돈을 욕망하고 돈에 집착한 이유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러거든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무시당하면서 살기 싫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목에 힘주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국 사회가 우월. 서로가 서로를 학대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네. 뭐 별것도 아닌 차이를 가지고 조금만 자기가 잘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네. 갑을 뭐 이런 거 네. 관계 이런 것처럼 함부로 대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는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돈 없어서 무시당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거는요, 돈이 아니고 무시당하지 않는 거예요. 네. 무시당하지 않는 거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돈 갖고 남 좀 무시하면서 사는 것도 있어요. 무시하지 말고 차라리 무시하고 살고 싶다. 네, 네, 네. 또 좀 더 깊이 들어간 진정한 열망을 찾자면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사람이 돈 갖고 서로를 비교하고 돈 없으면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거지 같은 사회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욕망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어서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돈을 욕망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야당이 뭘 대변해야 됩니까? 그 반대편에 서서 네. 같이 더 싸우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싸워야죠. 그렇죠. 돈에 대한 열망을 대변하면 안 되겠죠. 그쵸. 돈에 대한 똑같이 열망을 하면 대변하면 안 되겠죠. 돼요. 그건 새누리당이랑 똑같아요. 네. 뭘 대변해야 되냐면 국민들이 원하는 정말 평등 사회, 정의 사회, 공동체. 그다음에 행복, 네. 인간의 존엄 이런 걸 대변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당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무시당하기 싫기 때문에 네. 그걸 바꾸고 싶어 하는 거다.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다. 이런 쪽에 노선을 걸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정답이네요. 예, 그게 정답이죠. 그게 뭐 사실 문재인 씨가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사람이 먼저다. 네. 말은 그랬는데 내용은 하나도 사람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아, 나 그 멘트 진짜 좋아했는데 사람이 먼저다 그 멘트. 예,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물질이 먼저였어요. 야당도 항상. 네. 자, 그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보세요. 이 새정치연합이 걸고 나온 게 뭐예요? 경제정당? 걔네 그걸 왜 걸고 나와? 걔는 자기가 엄청난 진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되지 못하는 거를 자기가 너무 진보적이기 때문이라서 우리도 경제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더 들이대나? 한마디로 이겁니다. 돈 더 벌게 해줄 수 있다 우리가. 새누리당보다? 새누리당보다.
여러분 뭉충이들 지갑을 진짜. 새누리당이 여러분 지갑 터는데 우린 덜 털게 해주겠다. 또는 뭉충이들. 우리는 지갑을 조금 채워주겠다. 이거예요. 돈에 대한 열망이 호소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진보 쪽도 그랬던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울산 같은 경우에 옛날에 진보당이 많이 잡았잖아요. 네네네. 지하철당이나 네. 이런 거. 근데 그때도 진보 쪽이 잡았을 때 그런 구호를 많이 썼어요. 더 잘 살게 해주겠다. 우리가 새누리당보다 우리가 집권하면 더 부자 되게 해줄 수 있다. 자, 이런 게 결국 물질주의를 대변하는 거고 네. 돈에 대한 열망을 대변하는 건데요. 새누리당은 분명하게 그걸 대변하고 있어요. 네. 돈에 대한 열망을 항상 부추기고 대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야당이 똑같이 그걸 대변한다면 필요가 없죠. 승산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승산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이 국회의원이 내가 국회의원 되면 이 마을 잘 살게 해줄 거야. 우리 구를 잘 살게 해줄게요. 자, 야당 새정치연합이 우리도 그럴게요 했어요. 누굴 찍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새누리 직접 새누리 찍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지가 아니고 힘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아, 힘. 새누리당이 기본. 아, 얘들은 야당이잖아요. 야당이 집권했을 때 마을의 혜택을 얼마나 가져오겠어. 하긴 확실하니까 강자니까. 확실하죠. 강자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싸울 경우에는 무조건 여당이 이긴다고 보면 돼요. 여당이 유리. 돈 대 돈으로 돈 대 돈으로 싸웠을 때. 싸우면 여당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여기 있는 우리 국민들을 더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느냐, 더 돈을 많이 벌게 해줄 수 있느냐 갖고 붙으면 무조건 여당이 이긴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물론 이번에 세월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고전을 약간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패러다임으로 서로 싸움이 붙으면 야당은 못 이깁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그렇게 붙으면 못 이겨요. 아니 이러나 저러나 경제를 못 이기는 거면 좀 자기 정체성에 좀 제대로 찾아가지고 노선을 확실하게 진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새정치연합의 제일 큰 문제점이 자기 정체성을 못 찾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대변해야 될지 정말. 또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제시해야 될지 국민들한테. 즉 새로운 어떤 희망과 목표를 제시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못하고 새누리랑 똑같은 목표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아 정말 너무 무능해 진짜. 새누리당이 여러분 못 살게 했잖아요. 우린 잘 살게 해줄게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새누리당이 우리도 잘 살게 해줄 수 있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한 번 더 믿어보지. 이렇게 해서 새누리당 또 찍는단 그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야당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즉 대변하는 열망이 똑같으면 야당은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대변하고 있는 부도덕한 열망, 병적인 열망이 아니라 건전하고 건강한 열망, 그리고 본질적인 열망을 야당이 대변할 때 야당이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야당이 국민 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새정치연합은 그런 점에서 저는 너무 못하지 않았냐 그런 점을. 그리고 지금 심한 어떤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 하는 것이 그냥 경제, 복지, 돈 이 패러다임 속에서 같이 싸우고 있는데 이래서는 백날 가야 못 이기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도 없다. 국민들도 돈 더 줄게로 설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번 이런 선거 때마다 느끼는 거는 새누리당의 그 프레임 안에 새정치연합이 같이 프레임을 짜낼 생각을 안 하고 거기 항상 끼어들어서 네. 이렇게 막 혼합되어가는 같이 이렇게 점점 융화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너무 받아요. 따라쟁이들. 따라쟁이들. 따라쟁이죠. 똑같은 거 하니까. 그 옛날에는 야당이 민주화를 대변했잖아요. 네. 민주화 열망을. 네. 그 여당이 못 따라해요. 못 따라하고 어떻게 따라해? 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네. 야당은 여당이 따라할 수 없는 걸 제시해야 돼요. 절대로. 그 새로운 거. 그래서 국민들이 아 이거야. 우리가 힘든 게 이거였구나. 이걸 실현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겠구나. 네. 이걸 실현하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제시해줘야 야당이 되는 거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틀렸다는 거고요. 우선 첫째로 국민의 열망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인데요. 전투력이 너무 없죠. 네. 새정치연합이 뭐 때릴 줄을 몰라요. 그죠. 회초리를 못 때리죠. 들 줄을 몰라. 새누리당은 회초리를 못 때려. 그냥 달랠 줄만 알고 가서 앞에서 춤은 출 줄 아는데 새누리당한테 우리 이쁘잖아 좀 봐줘 이런 건 할 줄 아는데 가서 단호하게 혼을 내고 때리고 회초리를 이런 거 못해요. 오히려 옛날에 새누리당이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참여정부 때 뻑하면 걔들 그 길거리 나가서 가두투쟁하고 네. 그랬죠. 박근혜가 이끌고 나가서 장외투쟁 뻑하면 떼 쓰고 그랬구나. 그랬죠.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국민들이 또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두 번 연속 졌잖아요. 네, 대선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무력감이나 패배감이 굉장히 심해요. 새정치연합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민들이. 국민들이 네. 무력감이나 패배감이 굉장히 심해요. 아휴,
이게 되겠냐? 우리나라 이제 영원히 저런 쓰레기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닐까? 무서워. 막 이런 식의 이제 무력감, 패배감. 쟤를 찍어준다고 또 뭐 바뀌는 게 있어? 저것들 모조리 같은 거기서 것들? 거기지 뭐. 네. 그리고 뭐 싸움도 지지를 못하는데 네. 우리가 밀어줘야 저것들이 과연 정권을 잡겠어? 이런 것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패배감이나 무력감은 어떻게 씻을 수 있냐면 작은 승리가 축적이 돼야 벗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87년에 이제 유골항쟁이 승리하고 민주정부가 탄생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투쟁들이 있었고 네. 사실상 상당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중간중간에. 네, 네, 네. 그리고 유월항쟁에서의 승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정부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뒷받침되면서 그러니까 희망을 본 거죠 국민들이. 아 그래 야당을 밀어줘도 될 것 같아. 쟤들이 할수 이제 있을 것 같아. 될 것 네. 같아. 네.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전투력이 있네 쟤들 네. 밀어줘 볼까?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러려면 야당 자체가 작은 싸움에 자꾸 이겨야 됩니다. 네. 그 뭐 예를 들어 세월호 싸움에서 이긴다든가, 그렇죠? 하나라도 아니면 뭐 노동법 문제에 관해서 야당이 총대 메고 싸워서 이긴다든가, 네. 뭐라도 하나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진짜. 야당이 좀 힘이 있구나. 좀 하네. 그리고 쟤들한테 희망을 걸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력감과 패배감을 지금 더 심화시키고 있죠. 새정치연합이. 할 때마다 지니까. 연전연패를 하니까 국민들이 야 새정치연합 갖고는 안 되네. 광주가 그래서 아주 훌륭한 거예요. 사실은. 광주도 왜? 승리했다고. 안 뽑아줘요. 음. 왜? 바보들이니까 저것들 뽑아줘야 아무 의미가 없어. 차라리 천정배라도 뽑는 게 나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치 1번지 아닙니까? 광주 항쟁이 있었던 도시고. 네. 그러니까 정치의식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방 아는 거죠. 저런 머저리 같은 야당을 뽑아서는 답이 없다. 어. 새정치연합으로는 희망이 없다. 이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고요. 멋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야당은 이제 리더십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리더가 기본적으로 리더는 한국 사회에서 리더는 전투형 리더가 나와야 됩니다. 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선비형 리더는 지금 필요 없어요. 왜냐? 너무 무는 게 문제인 진짜. 새누리당이요. 새누리당이 이게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정말 비정상적인 정치 집단이자 약간 상식이 안 통하고. 정신병적인 네. 집단이란 말에 상식이 안 통해요. 회초리밖에 안 통하는 집단이에요. 짐승이야 무슨? 미친개한테 매가 약이라고. 네, 맞아야 정신 차리는 집단이에요. 뭐 옛날에 군사독재는 안 그랬어요? 그렇죠. 군사독재도 유골항쟁 겨우 그거 당해야 아 그래 직선제 해. 뭐 해야 이거 해 이렇게 양보했지 걔네가 뭐 말이 통했어요? 말 안 통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의 극우 보수 세력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말 통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얘네들이. 그러면 전투력 없이는 절대로 국민들이 야당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네. 따라서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전투력. 전투력이 있는 전사. 싸움꾼이어야 돼요. 싸움꾼. 이 점에서 뛰어났던 리더가 바로 김대중 씨나 노무현 씨 노무현 같은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이 뛰어났던 거예요. 문제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얼마나 사실은 싸움을 잘했습니까? 노련하게. 중요한 대목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청문회 스타. 그렇죠. 그 청문회에 등장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스타가 되고 네. 부산에 도전해서 실패했지만 또 역시 꺾어내고 네. 그리고 공격이 들어오면 맞받아 나가고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났죠. 그래서 네. 처음에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전투력이 있고 싸움을 잘하는 이제 그 싸움꾼들은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대한민국에서 싸움을 잘하니까. 그다음에 과격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어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일단 너무 움츠러져 있죠 그런 거에 대해. 그런 거 듣는 거 싫어서 그러니까요. 지들 다 지금 싸움 안 하고 빌빌대고 있잖아요. 이중대가 되고 있구나. 네, 이중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런 거 소리 듣는 걸 그렇게 무서워한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래 하려면 해. 하지만 나는 지조 있게 싸우겠다. 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을 사퇴하면 사퇴해야지. 이런 거 타협 안 한다. 이런 걸 보여줬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야, 저 사람이 리드한다면 야당이 제대로 싸움 좀 하겠다. 그럼 밀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의 야당은 전투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상실했어. 전투력이 상실된 쉽게 하면 거세된 이제 야당이죠. 내시 야당이라 할까요? 그래서 내시 야당을 어떻게 밀어주겠습니까? 내시 야당 밀어줄 생각이 없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국민 속에서 크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인기를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시작된 것은 사실 대통령 선거 전에 있었던 새누리당의 종북 공세에 대한 반응에서 나왔죠. 무서워하죠. 그때 새누리당이
진보당을 치잖아요. 네. 종북이라고.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연합군이었죠 원래. 네. 그 전에 네. 같이 전선을 짜서 새누리당과 같이 싸우던 동맹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약간 그 당시 민주당이. 막모 같이 몰아 있죠. 어이씨, 우린 아니야. 우리가 때릴게. 이러면서 같이 때렸잖아요, 막. 같이 공격할까? 이렇게 한 거죠. 진짜. 이건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자, 신라랑 백제가 연합해서 고구려랑 싸우고 있어요. 네. 근데 고구려가 그랬어요. 야, 저거 신라 쟤네들은 좌빨이야. 종북이야. 그러니까 백제가 정말이에요? 같이 때릴까요? 그래서 고구려랑 같이 때린 거야. 그 다음에 누굴 때리겠어요? 고구려가. 그다음 이제 백제 백제 때리죠. 백제 때리겠죠. 이 빙신들 아니에요. 이 상식을 이해를 못하니까. 역사 그러니까, 공부를 다 안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동맹군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적진영, 상대방 진영에 공격이 있을 땐 무조건 보호해주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전선을 유지해야만 야당은 이겨요. 근데 그때 종북 공세가 무섭다고 우리는 종북 정당으로 욕을 안 먹겠다고 생각하면서 연대를 파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나가서 그랬죠. 이 사람들하고는 연대 안 한다. 문재인 후보를 했습니다. 이정희 후보를 보면서. 이유가 뭐예요? 무서우니까 같이 쏘았는 얘기 듣기. 새누리당한테 종북 집단으로 공격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어떤 집단이든 이 새정치는 종북으로 몰리면 다 버릴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종북으로 몰리면 자해하겠죠? 아니라고 서로 계속 나가겠지. 얘기하면서 그래서 긍정도 종북으로 생각해야 낙인 되는데. 찍힐까봐 종북으로 낙인 찍힐까 무서워서 점점 위축돼서 빙신이 되는 거예요. 전투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의 전투력 상실은 바로 종북 공세에 대처하지 못한 데서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완전한 전투력 상실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새정치연합 사람들은 거의 내면에서 생각할 때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혹시 종북으로 몰리지 않을까? 자기검열을 계속하니까. 아, 내가 이 말하면 또 혹시 진보당하고 친하다고 오해받지 않을까? 계속 그런 거나 머릿속에 굴리고 있으니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새누리당이 잘했네요. 잘했네. 새누리당이 잘했다기보다는 그건 원래 그 후보 세력은 항상 했던 건데요. 네. 그거를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지도자가 없었던 거. 어. 옛날에는 그걸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이 치고 나갔잖아요. 맞받아서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겁먹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그러면 새누리당이 이쁜 야당 이런 얘기 들으려고 지금 야당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착한 아니죠. 야당 소리. 그래서 이중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새누리당이 좋아하는 야당. 전사는 없고 선비들만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전투력 있는 집단을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볼 수가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돈 더 벌어준다는데 저것들이나 또 찍어주지. 저것들 찍어줘봐야 저거 전투력도 없고 돈을 더 끌어오겠냐? 그것도 이제 믿을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옛날에 남미에서 한번 탕방 붕괴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나라는 어떻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최근 아닌가요? 예? 그래도 좀 최근 아니에요? 아주 옛날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몇 년 전인 것 같은데요. 탄광이 붕괴돼서 광부들이 쫙 갇혔는데 처음에는 이 광부들이 상태들이 안 좋았대요. 막 서로 싸우고 네네. 막 이제 자포자기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긴 시간을 일사불란하게 견뎌내요. 네. 힘을 합쳐서.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 희망. 그쵸? 희망이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희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구조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는데 그걸 들어갔어요, 여기 안에. 네네. 그때부터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희망을 보니까. 우리 살아날 수 있잖아? 희망이 있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면서 그때 이제 리더가 나와서 사람들 조직해서 집단 생활을 꾸린 거죠. 자, 우리가 오랜 기간 버틸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거기 협조를 하고. 이래서 결국 시련을 이겨내고 살아나왔거든요.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희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한테도. 근데 돈은 희망이 아니에요. 돈 더 벌게 해주겠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냥 욕망일 뿐이죠. 네네. 희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느냐, 야당이 지금. 21세기엔 지금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느냐. 옛날에 민주화가 희망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속 새누리당하고 똑같은 물질주의, 돈 더 벌게 해주겠다는 거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야당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현재 야당이 이런 이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선생님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저희 나름에도 그리고 좀 주변에서 들은 여러 선거 결과 분석을 좀 저희가 해봤지 않습니까? 뭐 몇 가지 소개를 좀 저희가 한 거를 얘기해 드리자면
부끄럽네요, 갑자기. 민주당도 대안이 아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무지한 국민들 탓이다. 그리고 선거 제도로는 사회 변혁을 만들 수 없다 등등의 선거 결과 분석을 좀 저희도 해봤는데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누리당과 같은 프레임이 아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프레임을 갖는 그런 새정치민주연합을 새정치민주연합 근데 곧 없어질 것 같지 그런 않아요? 야당을 기대해봐야 돼. 그쵸. 아예 새로운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이 아니라. 태어나야 되는 것이 그쵸. 맞다고 그런 봅니다. 새로운 그 희망 갖고 싶습니다. 호프 맞죠 영어로? 새정치는 너무 많이 거세됐어요. 그쵸. 네. 거세됐대. 씨앗을 뿌릴 수가 네, 없어. 이제 더 이상 이제 생식 능력이 없을 정도로. 생각 능력이 없어. 너무 되게 이런 얘기 되게 좋아했어. 씨앗을 뿌렸어. 이 사람 너무 야하다. 알겠습니다. 네, 새로운 씨앗을 희망이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새로운 야당이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네 마무리 짓기 전에 우리 윤기 언니 마무리 멘트 하나 듣고 가죠. 윤탱이죠. 네 윤탱. 원래 마무리 멘트를 하나 준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준비해도 별 필요가 네, 없을 것 잘해요. 같아서 몇 개 네. 좀 써보다가 생각이 난 게 예전에 좀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노예들한테 처음에 팔찌를 채우면 이 팔찌를 풀어달라고 엄청 요구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팔찌는 은팔찌, 네 팔찌는 금팔찌, 내 팔찌는 황금팔찌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 같은 거죠. 새누리당이 팔찌를 현혹하는 거예요. 나 뽑아주면 금팔찌 줄게, 은팔찌 줄게. 그럼 여기서 민주당은 우린 팔찌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방을 시키고 인간 해방을 막 시켜야 되는데 같이 동요돼서 그들이 금팔찌를 제시하면 우리는 은팔찌를 제시하고 그럼 당연히 금팔찌가 뽑히겠죠. 이런 식의 행동을 계속 하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노예들, 우리 국민은 노예라고 하기 싫지만 어쨌든 진짜로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행복이고 해방이고 그 다음에 뭔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민주화 다음으로 계속해서 팔찌만 가지고 같은 자본주의적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이미 당신들은 목숨이 끝났다라고 저는 좀 명백하게 좀 말을 하고 싶고요. 이미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후보란다. 문재인 씨가 세월호 일주기에 선거운동을 하러 갔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민주당은 이제 진짜로 소생할 수 없는 정당이구나라는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팔찌 갖고 싸우지 말고 팔찌를 끊어내는 도구를 한번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볼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5회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